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김형주 전 국회의원, 정우김 전 국회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형주 의원 네.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네. 쭉 보셨는데요. 네, 네. 그 국정원에서는 국내 정치에 절대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을 네. 전 법률로 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네. 법무부와 행안부 같은 경우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이게 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네. 거기에 대한 좀 다짐들을 좀 뭐 얘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선 뭐 여러 가지 이제 큰 틀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검찰 쪽에서 금융 전문가들이 더 이상 뭐 특수부들이 네. 해체 수준으로까지 갔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이 맡아야 될 게 전문적인 어떤 그 수사 역량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국정으로부터 오는 대공 수사, 대공 안보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갖추고 검찰로부터 다시 와야 될 것이 이제 금융, 사이버 범죄가 날로 높아지고 있고 중요도가 크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신뢰할 만한 역량이 갖춰있느냐 하는 부분이고 나아가서는 자치경찰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국민을 주체로 하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경찰도 뭐 국민수사본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흩어져 있는 교통, 뭐 안보 여러 가지 다양한 수사를 직결하고 전문화하고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공소 유지에 필요한 어떤 검찰의 역량 또 형사 공판주의라고 하는 어떤 말하자면 기소를 유지해가면서 검찰이 나름대로의 자기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말하자면 승리를 해낼 수 있는 어떤 네. 정당화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개별적인 말하자면 조정된 역량을 강화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민을 주체로 말하자면 보는 국민이 준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또 그동안의 대공이라든지 어떤 국제 수사를 맡았던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네. 새로운 모습을 통해서 거듭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두 번째 갖는 회의의 핵심 공통 분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발표된 내용만 봐도 행안부가 제일 길었던 것 같은데 지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일부도 넘겨받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도 받다 보니까 경찰의 일이 참 많이 늘어났다라는 생각도 듣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총론과 강론으로 나누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지금 권력 개혁을 위한 전략회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권력을 개혁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권력이 자기들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개혁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뭐 이 각 해당 장관들이 읽어 내려간 글들을 보면은 얼뜻 보면은 뭔가 많이 개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눈으로 볼 때는 이게 권력 기관의 개혁인지 아니면은 권력의 기관화인지 네. 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은 권력에 대해서 뭔가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돼야 되는데 우선 제일 먼저 법무부 장관의 그 인사말을 보면은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정의롭고 공정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건이 있었죠. 과연 이걸 듣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갖는지 모르겠고요. 예. 그러면서 그동안에 뭐 그 피의 사실 유출 금지, 심야 조사 제한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 보호 운운했는데 그 첫 번째 수혜자가 누구였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경심 씨와 조국 전 장관 아니었나 싶거든요.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시스템 얘기를 하는데요. 그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던 그 호기와 당당함이 이 안에 저는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김영주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금융 전문가가 거의 해체 수준, 전부 경찰로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 장관 연설이 길어졌어요. 심지어는 대공수사권도. 그런데 금융 전문가, 대공수사권을 가진 대공수사 전문가, 이거는 그냥 전문가가 아니에요. 예. 엄청난 경력이라든지 경험과 지식과 정보를 가져야 전문가가 되는 건데 이걸 하루아침에 경찰로 넘겨가지고선 전문가 만든다 뚝딱하면 만들어지는 체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요. 특히 정보원장의 또 그 연설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뭐 국내 정치에서 배제하는 건 다 좋아요. 그런데 여성, 청년, 장애인의 역량을 활용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국정원 전문가들 중에서 정말 고도의 정보 전문성이 있는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청년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이 보상이 되는 제도를 해야 되지, 이러한 전문가의 여성, 청년, 장애인의 역량을 활용하겠다라는 지금 그 뭐라 그럴까, 순위가 바뀐 것 같은 예. 이러한 그 내용이 들어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결국은 이것이 그 개혁이라고는 했지만 결국은 그 권력 기관들을 전부 이 권력의 기관화하는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검찰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의 중립성과 검찰의 독립성이 지금 보장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권력기관의 개혁은 뭐 국내 정치로부터 손을 떼고 무슨 인권을 옹호하고 뭐 별별 그 미사려구를 다 쓴다 하더라도 이건 개혁이 아닙니다. 이 개혁은 이 기관들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이 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저 권력이 자기들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이 권력 기관이 개혁이 되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요. 각 소속 의원들의 어떤 윤리, 뭐 공정, 불공정 이런 얘기들이 최근 들어서 부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박덕흠 의원, 국회 국토교통이 있으면서 피감기관으로부터 좀 부적절한 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고, 본인이 오늘 조금 전에 관련해서 기자회견도 가졌는데요. 관련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국토위에 소속으로 위원회 활동을 한 분들이 안 계셔서 저희 지역이 많이 SOC 산업이 낙후되어 왔다는 그런 지역의 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또 낙후된 농촌인 저희 지역구의 발전과 지역 수건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서 국토위원회를 지원한 것이지, 제가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서 국토위를 지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몇몇 언론에서 지적한 이해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본 끝에 변화된 사회 인식이 반영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누군가의 요구가 아닌 저 스스로의 판단으로 환경노동위원회로 사보임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사보임을 요청을 했지만 본인은 억울하다라는 해명인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우선 이 전 과정이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김홍걸 의원 과정이라든지 또 박덕흠 의원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의 길목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예. 어떤 특정 의원이 문제다가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 정치 혹은 정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했어요. 특히 이번에는 특히 위성정당까지 출연하다 보니까 위성정당에 나오는 특히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사전 검증이라든지 또 그런 어떤 재산 등록 사항도 꼼꼼히 하지 못했고, 상임위 배정에 있어서 이해충돌의 문제도 꼼꼼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총선에 몇 석만 얻었느냐만 가지고 우리가 논의했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거고, 저는 지금 이제 박덕흠 의원이 자기 나름대로 뭐 정당성과 억울함 또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뭐 할 일을 했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네. 어느 말하자면 상임위를 뛰어넘어서 다 이제 이해 충돌의 문제를 다시 한번 자기 정당 내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사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 차례 말하자면 법사위까지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법사위 구성원들의 거의 90%가 변호사로만 단일 지금만 이해 충돌에 핵심적으로 걸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로비스트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알선 수재를 변호사 외에 아무도 못해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알기 시작하면. 그럼 앞으로 전문가들을 영입했을 때 그 사람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과 이해 충돌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예. 국회 내부에 누구를 뭐 끌어안고 안 끌어안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당 내부에서 또 국회의원 스스로가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검열을 했어야죠. 이미 박덕흠 의원이 국토위원을 몇 번 했습니까? 예. 지난 국회에서도 간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꼭 본인 아니면 지역 발전을 아무도 못 시킨다는 것도 어폐가 있는 것이고, 그런 여러 차례 상임위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도 문제인데, 또 역으로 보면요, 저는 한 상임위원을 했던 국회의원들은 4선이든 5선이든 그 상임위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예. 그래야지 관료를 이길 수 있습니다. 2년마다 상임위 바꾸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 스스로가 말하자면 자기 가족들이 그런 이해 충돌할 때 어떻게 그걸 조정해 나갈 것이냐 하는 과제인데 예.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우리 정당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봐야 될 시점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진상조사위를 꾸려서 조사를 하고 있고 이 문제가 혹시 뭐 국회 윤리특위 차원에서 또 다뤄질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결과가 어떻게라든 간에 박 의원 쪽으로는 좀 불리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 배경에는 또 김영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 정치로 가는 길목에서 만난 우리가 넘어야 할, 극복해야 할 뭐 그런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지금 이게 단순히 국민의힘의 박덕흠 의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보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이 어떤 지금 최근의 일련의 상황에서 갑자기 수세로 바뀌는 듯한 그런 일련의 정치적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박덕흠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는 저 정도에서 그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이라는 당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다 열어버리셔야 되는 예. 점. 정말로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 훈결이 없다라고 자신하니까 저렇게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다 열고 만약에 혹여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오히려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제가 이제부터 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정치공학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최근에 윤미향, 김홍걸, 더군다나 추미애 그리고 양정숙 더 올라간다면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그 아들의 군대의 미복귀 문제로 절정까지 오르는 것 같다가 갑자기 메인 서버에서 전화 통화 내용이 없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반전이 되는 일련의 상황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더니 갑자기 민주당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김홍걸 의원을 제명시키고 그다음에 윤미향 의원은 당원권 정지가 되고 뭔가 세게 나가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직은 그대로 유지시켜주면서 그러면서 공격의 포인트가 박덕흠 의원으로 갔거든요. 이거를 흔한 말로 자신들이 어떤 공격에 직면했을 때 처음엔 절대로 아니라 그러다가 그다음엔 뭘 이까짓 걸 가지고 그래 별것도 아닌 걸 그러면서 니들은 안 그랬어 이게 지금 니들은 안 그랬어의 단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꼬리 자르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정치공학적으로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상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박덕흠 의원이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객관적으로 따져가지고 민주당이 공격할 수 있는 시나리오보다 훨씬 크게 선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아 나가는 것이 이 보수의 어떤 신뢰 그리고 야당으로서 유일하게 지금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발휘해야 될 국민의힘이 해야 될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예. 뭐 여든 야든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진상조사를 하는 게 당연합니다. 맞다라는 당연합니다.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김홍걸 의원은 제명을 한 상태고요. 이상직 의원이 다음 차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뭐 이번 주 안으로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고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뭐 김홍걸 의원과 비슷한 수준의 징계가 불가피하다라는 여론의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좀 분위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리심판원에서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김홍걸 의원보다 훨씬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회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5억 이상의 어떤 근보료라든지 말하자면 고용이 어려운 건 알겠는데 여러 가지 자기 재산이 갖고 있는 본인 재산은 아니라 하더라도 전체 충분히 5, 6억이나 10억 정도의 문제는 알면 많은 어떤 자기 직원들이 좀 그나마도 좀 좋은 조건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조차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민주당 내에서 이것을 김홍걸 의원을 제명시켰으니까 이 부분은 대충 넘어가자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인 기도 자체가 실제적으로 이상직 의원조차도 조금 더 조사해 봤을 때 이건 돌이킬 수 없다 그러면 제명 조치를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 개별 의원들의 뭐 법적, 도덕적 뭐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없고 그런 거는 국회 때마다 사실 뭐 늘상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뭐 우후죽순으로 계속 여야가 경쟁하듯이 어떤 도마 위에 오르는 의원들 사실 흔한 일인가요?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해충돌 방지법 보면 이번 국회에서는 대충 넘어갈 수는 몇몇 의원들을 제명시킬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다음 국회에서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실제로 그렇다면 정말 우리 뭐 유럽에서 보는 국회의원들 정말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라는 국회의원들이 나을 정도까지 돼야죠. 외국에는 그런 정도를 엄청나게 보거든요. 국회의원 더 하라 해도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스스로 잡아도 안 하는 국회의원들이 생겨야만 되는 것이고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 보면. 그러니까 대정부 질의하는 모습이나 아직도 매우 비생산적이고 그런 데까지 더 가야 됩니다. 예, 김영주 의원 말씀은 우리 정치가 바뀌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국회가 더더욱 뭐 더 부도덕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뭐 그런 좀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고 정호김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보수 쪽에서 보다 박덕흠 의원 사례는 더 진상 조사를 철저히 해서 한 좀 그런 의혹이 남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다음 주제 짤막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화폐 논란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불거졌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 관련 기관에 조세현이라는 기관에 대한 비판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하나둘씩 가세하면서 이재명 지사와의 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의도치 않은 정치적 논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지금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지역 화폐라는 게 이제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측면이 있는데 과연 지역 화폐가 이 경제를 활성화하고 자영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을 다시 어떻게 활력을 되찾게 하는데 순기능을 하는가 아니면 아무 기능도 못하는가에 대해서 서로 지금 갑론을박 논쟁을 벌이는 건데요. 네. 노벨 경제학자들도 지금 상황에서 뭐가 최적의 대안인지 모르는데 경제학 언론들은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끼리 지금 정치적인 논쟁을 벌일 뿐만 아니라 네. 이 과정에서 좀 신사도를 발휘해서 논쟁을 벌이더라도 왜 좀 그 적절한 용어를 구사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뭐 얼빠진 내지는 뭐 적폐 이런 예. 어떤 거의 막말에 가까운 용어가 나오면서 이것이 마치 또 파당적으로 야당은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고 예. 이재명 지사는 그 특유의 합법을 해서 계속 강력한 말을 쏟아내고 그러자 또 이재명 지사와 매우 가깝게 알려진 모 시장이 나서서 또 두둔을 하고 그러니까 또 당내 민주당 내에 소위 친문계라고 하는 사람 또 아닌 사람 자신의 이해에 따라서 또 얘기를 하고 정말 지금 지역 화폐에 대해서 순기능에 대해서 또는 기능이 별로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100% 자신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산적인 그런 어떤 논쟁은 얼마든지 하면서 해법을 찾아가는 건 필요하다고 치지만 예. 이거는 사실은 논쟁이 아닌 그냥 정쟁이고 매우 시끄러운 소음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 먹고 살기도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어 죽겠는데 정치인들이 일련의 공해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예. 이재명 지사가 과거부터 굉장히 선명한 발언을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실제로 뭐 좋아하는 지지자들도 있을 테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지사의 위치에서 이런 발언들이 득이 많다고 보시는지 실이 많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피로도가 생길 정도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내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하다는 표현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제 이 자기와 관련된 자기가 주도해 왔던 정책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지역화폐 부분은 왜냐하면 조세현의 연구는 국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역화폐가 플러스 되지는 않더라 이런 요구지만 도지사 입장에서는 지역 불균형 상태 속에서 지역화폐를 통해서 가령 이런 거거든요. 경기도는 서울에 붙어 있어 그렇기는 합니다만 강원도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SOC 투자를 하면 전부 다 입찰하는 회사들이 서울에 있는 회사들이 다 가져갔을 때 그 돈들을 다 어디서 쓰느냐. 예. 제주도나 강원도에 쓰는 게 아니라 서울에 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화폐라는 논리가 거기서 되는 거거든요. 예. 미안하지만 뭘 먹든 뭘 쓰든 최소한은
제주도에서 딴 사업에 대해서는 제주도에서 돈을 써야 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논리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 무엇이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다르거든요. 국가 전체에는 제로 씀일 수 있죠. 그 자체가 뭐 지역화폐가 있다고 국가가 갑자기 뭐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성수가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예. 그 지역에 사는 어제 인터뷰 속에서도 많은 언론에서 리포트한 내용도 경기도민들은 좋아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자제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여기까지 들을까요? 아니면 한 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예. 그 이제 지역 화폐가 일종의 마중물이 될 거라는 이야기인데 마중물이라는 거는 그 펌프질을 할 때 밑에 물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그게 마중물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밑에 물이 없는 상황에서 이게 마중물이 될지 안 될지를 속단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시장 경제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묘하게 그 믹스앤매치를 해가지고 뭔가 해보겠다는 건데 일단 지역 화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솔깃할 수 있어요. 예. 표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조세형과 토론을 하든지 아니면 여야가 토론을 하든지 공개적으로 공부 좀 하고 토론 좀 하고 그 모습 보고 유권자가 결정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전 의원, 정호김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